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시청자 여러분 혹시 키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외환 관련 파생금융상품의 이름이었는데요. 한 10년 좀 넘었나요? 굉장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금융상품이었습니다. 이 키코가 최근에 다시 출연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당시 조사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재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여전히 이 키코의 망령이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키코 사태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M투자자문 황성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 대표님. 이 SM투자자문이 아마 이제 외환 관련 파생금융 해칭 이렇게 네네. 하는 자문사이신가 봐요. 근데 오늘 제가 황 대표 왜 모셨는지 아시죠? 약간 긴장하고 왔습니다. 뜨거운 감자죠, 저 키코 시청자 사태. 여러분, 우리 황 대표께서 그 10여 년 전에 소위 그 키코라는 상품, 외환 관련 파생 상품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파신 분입니다. 제가 그랬나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런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예. 그만큼 그 당시에 이제 실상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최근에 키코에 대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거 좀 다시 조사해야 되겠어.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감독원에서 부르는 거 아닐까요?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기관이기 때문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키코 사태 어떤 한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전적으로 말씀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신 것처럼 은행과 키코 사태는 은행과 기업체가 거래한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감독하는 관독 당국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비겁하게 도망가는 차원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세 당사자가 다 골고루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객관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키코라는 게 이제 워낙 전문적인 용어라서 낙아웃의 이제 약자입니다. 약자라고 그래요. 네네. 아마 이제 그 파생금융 상품에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있는 모양인데 네. 일단 그게 아마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2000년 중반 8년도 제약이죠. 네. 그 앞에 한 2006년 7년 때부터 우리 환율이 굉장히 낮게 이렇게 낮다라는 건 뭐냐면 1달러당 900원대 초반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900원이 깨진다 소리까지 나오고.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 잘 기억하시네요. 네. 그때 저도 금융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그 조선 수출이 많이 되고요. 그렇죠. 예. 이 선박 수주가 예약을 많이 받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들어올 달러가 많아진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압력을 떨어지죠. 팔자 물량이 나오니까. 예, 그럴 때였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 이제 환율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다시 달러가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였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다 보니까 이런 파생 금융 상품이 아마 더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까 우리 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도 이후부터 달러 환율이 장기 한 5년에서 6년 정도 원화 강세 시대. 즉 달러 환율 하락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 이유가 조선업체들이 연간 500억 불 넘는 그 수주를 해서 선물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외환 시장에 달러를 팔자는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외환은 시장의 가격이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006년도 7년도 환율이 900원과 970원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밴드에서 움직인 거고요. 2008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패턴이었는데 2008년도에 그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은 대부분 900원이 깨지고 800원 갈 수도 있다는 무서운 전망들이 나왔죠. 그런 정도까지 이제 원화 강세를 예측했는데 맞습니다. 예. 나중에 나타난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글로벌 위기가 되면서 맞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거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 키코 같은 상품에서 하여튼 좀 난리가 났는데 손실을 많이 발생하는 거죠. 구체적인 얘기는 또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대표님. 아무튼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난리가 나서 결국은 기업이 망하는 기업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피해액을 조사했더니 2조 7천 얼마나 거의 3조 원 가까이 피해액이라고 이제 산정이 됐었습니다. 그 자문실 수정을 드리면요. 피해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시점에 조사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럴 수 있겠죠. 환율이 1,500원 됐을 때 조사하는 거고요. 그럴 수 있네요. 환율이 1,100원 조사하는 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정치니까 예리한 답변 아닙니다. 아무튼 조단위 하여튼 맞습니다. 최대가 조단위 그 피해액이었고 우리 파생금융상품에 하여튼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 전무후무한 사건은 100%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소송도 줄소송이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꽤 많이 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이 상품이 그러면 완전히 사기 상품이었냐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그거 사기까지는 아니야라고 이제 그게 대법원 판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 대표님처럼 그 당시에 이 상품을 팔았던 입장에서는 뭐 큰 문제는 큰 책임은 덜진 거죠. 면죄부를 받으신 거죠. 네. 그러면 당시 그 상품을 파셨던 분과 네네. 그 상품을 사셨던 분과 네. 같은 정보를 갖고 샀느냐? 파셨던 분은 잘 알고 팔았는데 그렇죠. 사는 분은 잘 모르고 산 거 아니냐? 네네. 정확히 모르고서 이거 뭔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지식 수준에서 잘못된 네네. 정보를 하고 혹시 오해하고 산 거 아니냐? 네네. 이걸 이제 불완전 판매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 보냈는데 네네. 그 부분은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환시장인 전문가인 은행과 외환시장 비전문가인 업체 사이에서 확실한 정보의 비대称성이 존재하는 거죠. 네네.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는 은행이 제공하는 정보를 100%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전문가라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상품 다 환율 방향을 이해한다면 제가 여기에 나와 있겠습니까? 네. 제가 트레이딩하면 되는 거죠. 네. 뭐냐? 네. 환율을 100%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네네. 실패했는데 문제는 뭐냐? 실패했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못한 모습이 저는 아쉬운 네네. 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진 금융 기법이 발달했던 그런 나라에서 통용되던 그렇죠. 상품화됐던 그런 첨단 상품이죠. 첨단 상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맞습니다. 이거 파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작동법을 알았는데 그렇죠. 사는 분은 이거 잘 만질지도 모르는 분이 그렇죠. 괜히 가져갔다 이게 잘못하면 터져버린 거죠. 맞습니다. 뇌관이 터져가지고 또 일부 업체들은 그걸 너무 많이 사용해서. 예, 그런 결과입니다. 하여튼 네네. 당시 아마 예컨대 잠깐 예를 들면 한 920원 정도의 환율일 때 네네. 수출을 많이 해서 이제 선물화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네. 그냥 선물화 시장에 가서 팔면 한 900원에 그렇죠. 훨씬 낫죠. 낮게 팔아야 해서 되는 이제 원화를 가격이죠. 받아야 되는 그렇죠. 형편인데 네. 요 키코 상품으로 하면은 940원 정도까지 그렇죠. 받을 수 네. 있는 네. 좋은 조건이 있거든요. 이게 기업 네. 입장에선 900원과 940원이면 40원의 차이면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 혹하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계약을 했더니 한 6개월 있다 1년 있다가 이게 한 970, 80원까지만 갔어야 되는데 네네. 갑자기 막 1,200, 300원, 1,500원 가니까 엄청나게 오른 이 거죠. 상품의 구조가 깨져버리면서 네네. 엄청난 돈을 변상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뭐 네, 약관상의 네. 어떤 특약 조항이 이제 걸려버린 거죠.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네. 최근에 이제 감독원이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조사하겠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원인까지는 제가 뭐 속사정을 파악할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그 기코 사태 이후에 소송에서 진 업체들이 나름대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결과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으면서 건강원도 일정 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막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 피해 업체들이 그 만든 그 어떤 그 모임 단체가 있더군요. 키코 피해 기업 공동 대책위. 공대위라고 이제 부르던데 네,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뭐 한 몇백 개인지 뭐 기업인지 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그래서 작년 그 7월에 여기를 대표했는지 4개사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등 4개사가 금융감독원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을 했어요. 네. 이 업체들은 그 10년 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업체일까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900개 정도 업체가 키코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200개 정도 업체가 소송을 했던 거죠. 소송 결말이 다 났죠. 다 끝났죠. 2014년도 여름에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난 거고요. 아마 소송 결과는 대체로 네. 원안 소송에서는 졌고 대법원까지 가서도 이 상품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맞습니다. 됐고 네. 다만 부분적으로 불안전 판매가 있어서 은행에도 책임이 일부 있다. 그렇죠. 그게 끝난 거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네. 자, 그랬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70% 정도는 소송을 하지 않았어요. 네. 왜 어떤 이유냐?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은행과 협상을 통해서 은행과의 나름대로 가진 능력이 있으니까 업체가 힘들어졌을 때 은행이 그냥 나몰라를 하지 않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은행과 협상을 통해서 키코 계약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업체는 제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판단 자체가 소송을 하기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지 않았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도 이 상품 자체가 이게 완전히 사기 상품이다 이렇게 다시 진행되기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까지 이미 판결이 났으니까요. 100% 넌센스죠. 그럼 결국은 금융공학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키코 상품이 사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불완전 판매에서 그것만 어느 정도 책임이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건 기존에 이제 판례에서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결국 그 퍼센트의 싸움에서 최근에 이제 감독원이 이제 기업 쪽 편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니까 그 퍼센트를 좀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저도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얘기에 이제 본론 중에 또 하나를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당시에 이제 그 결국은 이 불완전 판매의 실상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실상을 네네. 다 좋은 뜻에서 거래를 그렇죠. 했지만 네네. 어떤 경우는 진짜 뭔가 그 당시에 이 금융 저 수출에 따른 실물 수출에 따른 해칭이 아니라 이 상품의 재미를 보기 위해서 더 지나치게 많은 상품을 네네. 산다거나 맞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몇 가지 있는 걸로 들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부 은행에서 그 지점에서 어떤 지점 실적 경쟁들 때문에 그렇죠. 키코라는 상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업체들이 찾아가서 일부는 여신과 좀 연계해서 이 상품을 계약해주면 네네. 여신을 더 해주겠다든가 네네. 그런 조건을 유리하고 또 금리를 좀 깎아주겠다 네. 그런 걸 하면서 한 경우도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금감원에서 부분 업체 손을 들어서 은행의 책임을 변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2006년도, 7년도에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어떤 밴드에 있다 보니까 키코와 같은 환입지 통화옵션 상품을 거래하면서 네. 일부 업체들이 이익을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익 본 게 어느 정도 그 업체들이 고무가 돼서 2008년도 그장 시장 상황에 환율의 원화화 강세, 즉 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전망이 커지다 보니까 이 키코라는 상품을 통해서 업체가 부족한 영업이익을 보충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실제 월 200만 불 정도 들어오는데 계약 금액을 그 5배인 무려 1,000만 불까지 계약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업이 금융 상품 그 투자 놀이에 빠진 거죠. 뭐 돈재미에 빠진 거죠. 너무 쉽게 돈을 벌다 보니까. 그렇게 벌 때는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네. 터지고 나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금융회사가 꼬셔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게 잘못된 거죠. 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실은 처음에 그 소송할 때 법원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가처분한 업체가 얘기했는데요. 본소송에서는 진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키코 사태를 뭐 어느 한 일반 당사자의 책임이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제가 바로 들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이미 도산을 해서 이름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산 LCD라는 회사가 당시에 굉장히 이 키코 때문에 결국은 도산을 하는. 대표님 조사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그런가요? 네. 이런 업체들의 경우는 참 이렇게 도산까지 된 걸 봐도 거의 조단위 업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매출이 업체인데. 컸죠.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도 그러면 결국은 뭔가 돈놀이에 빠진 건가요? 그 회사는 제가 좀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요. 어떤 경우였냐면 초기 2008년 초에 했던 키코 계약이 통화옵션 계약이 환율이 1,100원대 급등하자 아까 말씀드린 940원을 팔아야 되는데 1,100원 환율이니까 그만큼 손실 나는 거죠. 그 손실이 너무 커서 그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품으로 바꿔타는 과정. 소위 말하는 재구조화, 전문용어로 리스트럭처링 구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의사가 수술했는데 아팠습니다. 수술이 잘못됐어요. 다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이 너무 센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지나치게 위험한 상품으로 재구조하다 보니까 악수가 계속 불렀군요. 맞습니다. 환율이 1,100원인데 1,500원 돼버리니까 그 예상과 다르게 한 상태에서 새로 계약한 게 금액이 초기에는 1억 불 정도 됐는데 그다음 계약한 게 거의 한 5억 불, 10억 불, 5배, 10배가 되니까 그때는 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거래한 은행 동안 고생하는 그런 케이스가 2009년도에 심각하게 발생했던 거죠. 아무튼 그런 회사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회사는 그렇게 오버헤칭 아까 이제 한 100만 불이 필요한데 500만 불까지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오버헤칭을 한 기업 중에서 아주 고통 끝에 지금 다시 회생이 된 그렇죠. 버텨온 회사도 있다고 그래요. 충분히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들은 케이스는 뭐냐면 아까 우리 태산 LCD는 리스트럭처링이 실패 케이스고요. 성공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요. 40억 정도 키고 손실이 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또 남아있는 계약에 또 40억 정도 손실이 나야 돼요. 그 대표님이 되게 힘드시죠. 그래서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그 당시에 은행에 상무였으니까 황상무 너무 지금 힘들다. 그런데 소송을 하자고 업체들이 와서 찾아서 얘기하는데 본인 생각에 저는 소송은 답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많이 힘드니까 이 향후 남아있는 40억 손실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느냐 솔루션을 제공달라고 요청했죠. 그래서 제가 그 기존 키코 계약을 새로운 상품으로 바꿔타고 제가 바꾼 새로운 재구제 상품은 태산 LCD한 상품이 아닌 훨씬 더 안전한 상품으로 그래서 그 키코 계약 손실 50억을 없애고 신규 상품 계약에서 오히려 반대로 50억을 이익을 내서 만드는 고객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SM 투자자문의 첫 번째 고객이 되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샀느냐 모르고 샀느냐 그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정도 차이 존재하는 거죠. 그 불완전 판매에 따라서 이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법원 적폐 얘기하면서 사법농단 얘기하면서 다시 뒤집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아까도 나눴지만 그건 이제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불완전 판매 부분은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따져보면은 굉장히. 네. 근데 아까 이제 은행 쪽에서 당연히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뭐 이렇게 해주면 금리도 좀 낮게 해주겠다, 뭐 하겠다. 그 일부 사례죠. 일부 당시 사례. 은행들은 은행들대로 이걸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부에서 또 나름대로 환율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많이 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기업체들이 힘들기 때문에 은행들이 기업체들의 힘든 환경 관리할 수 있는 상품 적극 개발해서 네네. 지원해줘라는 게 그 당시 정부의 기본적인 공동 컨센서스였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털릴지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럼 불완전 판매 부분은 상당 부분 용인, 인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네네. 일정 부분 뭐 분쟁이나 또는 제가 봤을 때 소송을 통해서 업체들이 하게 되면 네. 법원이 그동안에 키코시 케이스를 가지고 다 사례별로 다 케이스를 분리해놨기 때문에 네네. 구제받을 대상에 들어가면 네네.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불완전 판매 부분이 일정 정도 있다 하더라도 네. 이랬을 때 해당 기업이 과연 진짜 저 실물에 따른 해지 부분만 했는지 네네. 이걸 금융상품 놀이로 일부 그렇죠, 했는지 했을 때 이쪽 놀이에 일부 있다 한다면 구제를 못 별로 받는 거죠. 봐줄 필요가 맞습니다. 없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네. 다양한 그 케이스가 나올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키코 망령이 10몇 년씩 가는 동안 이미 뭐 망한 기업도 여러 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수십 개가 많겠죠.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지만 네네. 많이 망했습니다. 이제 요즘에도 우리 황 대표께서는 외환 관련 파생금융 네. 이쪽 그 자문을 해주고 계시던데 네네. 요즘에 어떤 그 패턴은 어떻습니까? 이 뜨거운 물에 뒤엎기 때문에 이제 웬만해서는 다 그냥 리스크를 그냥 안 하려고 고정시켜 버리지 하시죠?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키코 트라우마라고 명하는 그런 병의 업체들이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괜히 환해질을 했다가 손실 나서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2008년대 워낙 많이 보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현재 업체가 정말 필요한 환경 관리도 안 하고 계신 거죠. 네. 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환경 관리를 하려면 대표님 일반 개인들도 정기예금 요즘 하지 않고 뭡니까 주가지수 연동예금 파생상품 거래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기업체 재무 담당자들도 회사의 안정적인 경상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네. 회사 영업이익이 그냥 날아갑니다. 네. 중소기업체가 뭡니까 저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3%밖에 안 되는데 네. 환율이 2017년도에는 1,130원이었습니다. 네. 작년에 1,100원으로 30원 떨어졌어요. 네. 그럼 3% 떨어진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안정적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환율의 변동폭이 적으면 환경 관리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네.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핵심 뭐냐. 네. 환율의 연평균 환율 레벨 자체가 어허. 고객의 손익분기점보다 높냐 남냐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부분 기업체들의 손익분기 만약 1,150원을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2016년도는 1,160원이 있으니까 환경 관리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7년도에 1,130원, 30원 떨어졌어요. 그럼 20원 더 마이너스 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엔 1,100원대로 30원이 더 떨어졌어요. 자, 그럼 뭐냐? 환율의 변동폭이 적지만 절대 환율 레벨 자체가 업체가 손익을 낼 수 있는 손익분기점보다 떨어진다 생각하면 그 레벨일 때는 환경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요즘 은행들도 옛날 키코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 더 안정적이고 좋은 파생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그러다 또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은행도 이제 바보가 아니고요. 네. 금융감독원도 키코 사태 이후에 네.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을 다 했습니다. 부정한 게 뭐냐? 기업체 인식 전환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여전히 키코 트라우마 우리가 병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키코 트라우마를 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학습하시고 노력하시면 네. 얼마든지 이제 중견 기업체들도 예. 전부 탓하지 말고 환율 관리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은 뭐 그런 기업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보다는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투자자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뭐 예, 그럴 텐데 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기업에서 이 외환을 직접 파생 상품을 직접 다루는 부서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는 점점 우리의 이해도는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 또 그에 부응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점점 더 복잡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어렵죠. 맞습니다. 저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건 뭐 옛날 키코 정도만 해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죠. 더 복잡한 상품이 나오면 앞으로 이해 못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시대 흐름이죠. 시대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어떤 기업들은 진짜 웬만해서는 저런 상품 취급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규모의 기업이라든지 그쪽 비전문성의 기업들은 좀 안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이고 진짜 그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해도 될 것 같고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업체의 규모가 영세한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수출입금이 1,000만 불 미만인 네, 업체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음. 하지만
그 전체 수출 금액이 1,000만 불 이상이고 뭐 1억 불 이상 되는 업체들은 어떤 형태든지 자체적으로 환율을 관리할 수 있는 기법들을 개발하시고 나름대로 전문가들 상의해서 환율 관리를 더 이상 정부한테 탓하지 말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저는 키코가 주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내용에 소개된 걸 보니까 외환 리스크 관리 자문서는 유일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찾아보시면 나오겁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을 가지고 자문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올해 8년 차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님들에게 손실 안 나게 해서 저희들은 많이 쓰는 말 중 하나만 10중 8구라 말했습니다. 10년 환해질 하게 되면 8년 9년 정도는 저희들이 손님한테 좋은 플러스 결과를 만들어 내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가 이 업을 종사하면서 만드는 저희만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고객이 그럼 대기업들인가? 대기업들은 또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 주요 고객군은 매출액 한 300억에서 1조 대까지 중견 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대 재벌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컨대 300억대 정도면 이런 복잡한 파는 상품을 다룰 만한 다 이해하고 사고 팔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없는 게 상식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제가 은행에 있을 때는 은행원 편이었지만 이제 은행을 20년 동안 하고 나와서 키코 사태를 통해서 과연 업체들이 정말 크게 그 어떤 손해 안 보고 환경 관련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8년 동안 제가 힘들게 해왔던 에세 본업 자체가 그런 기업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환해치 분야의 어떤 외환 아웃소싱 부서로 해서 지금 현재 50개 이상 업체들과 저희가 활발하게 환경 관리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환율 예측도 잘하시나요? 잘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어렵죠. 믿거나 말거나 올해 환율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작년 환율이 평균 1,100원인데요. 그 환율과 비슷한 수준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원 정도를 연평균 환율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는 워낙 지금 남북 관계 이쪽에 따른 출렁임이 너무 커서요. 네, 컸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많이 컸었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 타성이 있어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 이 키코 얘기가 다시 나온 게 반갑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나라 어떤 그 근대사의 가장 안타까운 우리 키코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더 스마트하게 환경 관리 세상을 못 가는 것 자체가 제일 아쉽고 제가 앞으로 더 분발해서 기업체들이 환경 때문에 고생 안 하는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저희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코 얘기가 단순한 그 불안전 판매에 따른 피해로 얘기되지 말고 우리의 어떤 그런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사례로 됐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 손실 났다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배워서 소유권 외양간을 고친 다음에 소를 들여와서 잘 키우는 작업을 하는 게 제 중견기업체들의 중소기업체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코 피해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시지만 간접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좀 느끼셨을 텐데 우리 결론을 같이 내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적폐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금융적폐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우리 키코 사태가 앞으로 우리 금융 발전에 좋은 조미료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